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1시간으로 설명을 하지만 25개 문항 중에 적어도 5개가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출제가 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는 뭘까? 사회복지조사는 뭘까? 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조사의 과학성,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조사의 유형,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조사에서 문득문득 나오는 소위 패러다임,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조사에서 나오는 분석 단위의 오류, 이런 등등이 우리가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최소한 5문제가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1교시 그러면 마음이 편한데 1교시 2영역 때문에, 이 조사론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하는데, 여러분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무슨 소리냐. 가지려고 하시면 할수록 더 점수를 많은 데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전문 또는 전공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조사론을 접근한다는 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 어느 선까지 강의를 할 거냐면 사회복지 조사론을 시험 봤을 때 다른 과목으로부터 빌어오지는 않는다. 최소한 내 점수는 내가 맞는다. 몇 점? 60점은 내가 맞는다. 빌어오지 않는다. 하물며 같은 시간대에 보는 인행사로부터도 개수 안 가져온다.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학습했다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시고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와 함께만 가면 무조건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알라고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시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거에 응답을 해서 여러분과 교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은, 자,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조사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는 당연히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학적이라는 말이 뭘까? 자꾸 과학 그러면 자꾸 이과 또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뭐 이렇게만 생각. 그게 아니고 과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그렇겠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사회과학에 있는 조사는 과학적인 조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란 뭘까? 그 조사의 목적은 뭘까? 여기에서 쭉 보시면, 자, 우리가 보시면 조사의 요건은 사람들이 조사를 곧잘 혼동하는 것이 뭘 알아보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것은 조사라고 하는 구어체입니다. 우리가 시험용 문어체로 본다면 조사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절차와, 그 위에다 배경지 쓰십시오. 표준화된 절차와 논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무언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지식탐구라고 합니다. 지식의 탐구 또는 지식의 탐구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조사라고 할 적에는 뭔가를 알아보는 것도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절차와 논리적 원칙에 따라 무언가를 알아보는 활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조사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은 외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으면 조사라고 하지 않아요. 저 혼자 알아본 걸 가지고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반드시 표준화된 절차와 논리적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지식탐구의 과정으로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외부로 공개될 때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사는 당연히 보나마나 과학. 자, 이렇게 적어도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누가 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학성, 여기는 모두가 충족되어야 그래서 과학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출제 비중은 B급이지만
조사의 목적은 교재에 4가지로 정리를 해놨지요. 그래서 거기 사실을 기술하고, 뒤에 이제 쓰겠습니다. 사실을 기술하고, 또 설명하고, 또 예측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자, 여기는 뒤에 쓸 겁니다.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보통 우리가 연구나 조사라고 할 적에 사실의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은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설명이라는 것은 인과관계, 설명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건데,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설명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도모하게 하는 이런 것 등을 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과학적 방법,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를 포함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번과 5번 객관성, 일반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맞네, 도와줄 만한 사람 도와주네, 맞아, 도와줄 만한 것을 도와주네, 맞아, 도와줄 만한 것을 도와줄 만한 때, 필요할 때 도와주네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이해가 가게끔, 그 객관성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든, 또 5번에 보면 개별적 현상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대상으로 일반적 성향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게 진행될 때 우리가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성, 일반성. 적어도 우리가 또 과학적 조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그래서는 안 되고, 경험성, 측정될 수 있고 관찰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작화를 통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될 수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개념이 정확히 정의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 보면 간결성도 있어요. 간결성은 체크해 주시고, 간결성에 의해서 유형별로 공통적 요소를 찾아내어 일반화하고, 현상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배제함으로써 간결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적어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가 다변화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넓혀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구체적이고 이런 명료한 이런 그 이해가 가능하도록 간결하게 추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결성이라고 하고, 바로 과학적 방법의 한 이런 구성 요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간결성. 그 외에도 논리성도 있고 결정론성, 간주관성, 수정 가능 쭉 있습니다만, 그 중에 결정론성을 좀 보세요.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나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논리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결정론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좋습니다. 자, 거기는 애매모호하니까 놔두고, 근데 문제는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에는 단정적 결정론도 있고 또 확률적 결정론이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건처럼 정형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그중에 사회복지조사는 단정적 결정론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 아니면 몇 퍼센트 수준은 될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확률적 결정론이라는 것을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행사에서 배운 것처럼 이건 다중종결성 또는 동등규결성, 이런 그 단어를 체계의 특성에서 본 것처럼, 간주관성은 설사 연구자들이 전혀 다른 주관적 동기에 의해서 연구나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그 과정이 같다면 그 결론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동등규결성, 전혀 다른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도 미혹에 투입이 전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같이 나오는, 이럴 때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설사 뜻은 주관적 이런 의도나 동기는 달랐다 하더라도 과정이 같다면 결론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주관성이고, 그래서 여기는 과학적 방법, 객관성이나 일반성, 경험성, 검증 가능성, 관찰 가능성, 측정 가능성 다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암기해 주신 것은 간결성, 또 확률적 결정론, 그리고 간주관성 정도는 개별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목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과학적 접근법의 논리체계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웠습니다만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은 뒤에 우리가 가설을 공부할 적에 한번 하겠습니다만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 하나를 검증해가는 이러한 규명 방법을 연역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귀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의 검증이나 관찰을 통해서 일반 원리나 명제를 구성해가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이 귀납법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연역적 논리는 어디서 시작해요? 3번에 있는 것처럼 이론적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A도 사람이다. B도 사람이다. C도 사람이다. A, B, C를 관찰했더니 A도 죽었다. B도 죽었다. C도 죽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논리로부터 주의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화를 거쳐서 하나하나 관찰, 검증을 해나가는 것. 이론부터, 명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우리가 인행사에서 본 것처럼 이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사고를 한다 해서 가설, 연역적 사고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피아제의 인지발달 중에서 네 번째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추상적 사고, 조합적 사고도 있지만 가설, 연역적 사고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청소년기 수준이 되면, 적어도 청소년기의 인지 수준이 되면 이렇게 가설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귀납적 논리가 나와 있죠. 귀납적 논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의 검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원리, 잠정적 결론으로 걸어가는 이렇게.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사실의 관찰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역법과 귀납법을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연역법은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 검증을 위한 조작화를 거쳐서 하나하나를 관찰 검증해가는 오른쪽 하단부로 내려가는 원형은 연역적 접근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 일반화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 속에서 하나의 원리나 명제를 만들어가는 바로 왼쪽에 상향하는 이런 화살표의 연결선은 귀납적 접근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연역법과 귀납법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보고 연역법과 귀납법 양자는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가 옵니다. 가설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지식 습득의 오류가 있습니다. 지식 습득의 오류가 근자에 B급에서 A급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서 여기 지식 습득의 오류, 지식 습득의 오류를 우리가 한번 판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 습득의 오류 또는 인지적 오류,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에 가서 보시면 아론백은 인지치료에서 바로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사고의 영역을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라고 했는데 바로 인지적 오류가 지식 습득의 오류를 가져온다고 아론백은 주장한 거였어요. 아론백을 우리가 이 인행사에서 본 것처럼 생각해 보면 아론백은 뭘 주장해요? 인지적 오류로서 지나친 일반화, 과잉 일반화 또는 선택적 오류, 이무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또는 이무적 추론, 또 그러면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또 사적으로 돌리기 또는 흑백 논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 것 등이 사실은 모두 지식 습득의 오류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보시면 먼저 우리가 과잉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 여기에도 적었죠. 과잉 일반화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과도한 일반화, 몇 개의 관찰 결과만을 토대로 이를 일반적 패턴의 증거로 생각으로 생기는 이런 오류를 과잉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 또 그러면 1번에 있는 부정확한 관찰. 부정확한 관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 습득의 오류를 가져올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선택적 추상화도 나와 있지요. 선택적 추상화. 또 그런가 하면 증거도 없으면서 고집을 피는 이무적 추론.
이무적 주론. 거기에 선택적, 선별적 관찰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에 국한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는 선택적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무적 추론, 비논리적 추론은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은 이무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소급 사후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자, 그걸 가로 안에 보면은 거꾸로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그래서 소급, 사후 소급설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꾸며진 지식 또는 자하 개입, 탐구의 조기 결정, 조기 종결이라고 하지요. 탐구의 조기 종결은 뭘 가져오겠어요? 보나마나 요걸 가져올 거예요. 탐구의 조기 결정은. 또 그런가 하면 탐구의 조기 결정을 가져오는 이유에는 바로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자기의 주관적 이런 것이 탐구의 조기 종결을 가져올 거예요. 또 여기에는 그 외에도 자하 개입이라는 것, 그 위에 나와 있지요. 자하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탐구의 조기 결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이런 득 다 쓰지는 않지만, 자, 여기에서 B급이지만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곧잘 나오는 것이 바로 토마스 쿤으로 유명한 패러다임을 봐야 되겠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추상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패러다임은 세계관이라든지 또는 현실에 대한 인식 방향을 결정해주는 바로 가장 추상적인 실천 영역의 지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흐름을, 어떤 사회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인데, 패러다임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 쌓여서 조금씩 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거 급진적 혁명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패러다임을 전면 부정하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세계관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이라고 설명하는 가장 추상적 이런 지식의 세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은 과학적 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면 부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특징, 그리고 점진적으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 혁명, 급진적 이런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며 그거에 의해서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패러다임은 또한 과학적 혁명 동안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와 사고, 마냥 동시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나 또는 이론적 틀을 말하는데, 토마스 쿤이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주장하였다. 1962년 나왔군요. 또 그럼 패러다임은 각 학문과의 이론과 법칙, 일반화와 연구 방법, 관찰, 측정,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나 가치나 신념의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어떤 패러다임은 그 변화 과정이 급진적이기지만 고정불변일 수는 없지요. 패러다임은 상대적 개념이 되겠어요. 그 시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이나 신념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 공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공간에 살다 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있는 사람들과는 또한 다른 개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상대적 개념이다. 어쨌든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혁명을 이끌어가고 과거 혁명을 통해서 또한 급진적으로 해주고, 그 급진적인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다임의 변화는 또한 과학적 혁명을 가지고 이런 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1962년 토마스 쿤은 과학 분야에서 점진적 진보보다는 혁명, 즉 단절적 파열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신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가져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또한 또 다른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런 순환적 관계를 가져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고 과학적 혁명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어떻게 일어난다? 급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러다임 0.5 또 지식습득의 오류 0.5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문제 봤고 그다음에 과학적 조사의 유형에서 목적에 따른 시점에 따른 또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여기에서 기본 3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목적에 따라 하는 분류를 보면 거기에는 기술적 조사, 이 기술적 조사를 한자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이런 테크니컬이 아니란 걸 의미해서 이게 기술적 조사를 한자로 썼습니다.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의 조사, 스터디라고 하는 걸 연구라고 합니다. 기술적 연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 상관관계 규명, 상관관계를 규명할 때 쓰지 인과관계는 규명하지는 못합니다. 상관관계란 말을 또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명적 조사,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씁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조사를 우리는 진단적 조사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든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떠한 인간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학자나 관찰자는 말을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 피대상자의 소위 피험자의 변화가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피험자의 변화는 수없이 많은 변인이 작용을 해서 그 변화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연구자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특정 변수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그건 네 생각이고 주관성이 들어있습니다. 원인 결과를 규명하는 것은. 또 미래를 예측할 때 피험자의 미래가 어떨지를 또는 소위 관찰 대상의 변화가 미래에 어떨지를 연구자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급변화는 다변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그 대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건 네 생각이고 연구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때문에 여기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서술도 하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주관성이 가미된 것을 주관성을 가미하여 설명하는 것을 설명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탐색적 조사. 탐색적 조사는 제시된 문제에 대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사전 예비 조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사전 예비 조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략적 정보 수집, 계략적 정보 수집을 위해서 행하는 조사는 이렇게 탐색적 조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으로서는 어떤 문헌이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문헌조사, 인터넷 조사가 있고 또 그럼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례 연구나 특례 조사가 있고, 또 그러면 전문가를 통해서 접근해보는 경험자 또는 전문가 조사도 있고, 이런 등등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복지 조사 중에서 가장 비중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에 비해서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이 조사에는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에 대한 연구로서 보통 일회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본다면 조용한 정태적 조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 횡단적 조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텀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에 또는 기간에 걸친 사건의 변화를 조사하는, 사건의 추이를 조사하는 추이를 알아보는 것을 이렇게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데, 종단적 조사는 짧으면 몇 분, 길게는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단적 조사는 반복 측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복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는 동태적 조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첨가를 해보죠.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로서는 주로 출제된 것이 바로 이 예가 되겠는데, 바로 이 종단적 조사의 예로서는 패널 스터디 가장 잘 나오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 또 그러면 코트 스터디, 동년배 조사나 또는 동시 경험 집단 조사. 자, 바로 같은 이런 스터디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패널 스터디, 동일 대상만 가지고 만자까지 넣어서 동일 대상만 가지고 계속 쫓아가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추적 조사, 반복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패널 스터디가 되겠어요. 동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바로 이제 트렌드 스터디나 코트 스터디인데, 바로 이 유형에서 지금까지 주로 나왔던 거였어요. 거기 보시면 조사 시점에 따라 해서 종단적 조사에서 패널 조사, 추이 조사, 동년배 조사가 나와 있지요. 동년배 조사. 특히 패널 조사에서 동일 주제와 동일한 응답자, 핵심은 동일한 응답자, 동일 대상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대단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계량화를 가지고, 계량화 또는 수량화, 계량화 가능성을 가지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수집 방법을 가지고, 자료 수집 방법을 가지고, 또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 조사는 연구 결과의 수량화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수량하는 데 비해서 질적 조사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조사를 가지고 출제할 때는 인식론적 접근에서는 여기에는 논리 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조사는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적 조사는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측정도구, 모든 연구가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이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연구가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이끌어지다 보니까 연구 결과에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연구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개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 결과는 개별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양적 조사는 연역적 접근을 합니다. 연역적 접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연구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연구는, 그리고 저번 주에 비군이 발표한 논문은,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된 이번의 논문은 그 일반화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기존의 논문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옳은 거야 아니냐를 하나하나를 검증해 가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 질적 조사는 귀납적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귀납적 접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양적 연구, 양적 조사, 논리 실증주의적 입장은 의부자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의부자. 연구를 하는 사람은 단지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에 불과한 것이고, 그 연구가 옳은지 아닌지는 기존에 인정받고 있는 기존의 연구 결과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연구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부자 관점, 에틱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나 질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일 뿐만 아니라 그 연구가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평정자의 역할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여기는 내부자 관점이라고 합니다. 내부자 관점이라, 임익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임익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 이런 특징에다가 한번 교재를 보면서 첨가를 해볼까요? 거기 보면 양적 조사, 경험주의적 또는 논리실증주의적 접근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2번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조사로, 연구마다 똑같은 척도를 사용하는 조사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졌지요?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2번 조사자의 준거틀에 의해서 수행되는 조사로, 조사자의 준거틀이니까 연구마다 각기 다른 기준, 연구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일반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엔 또 1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양적 조사는 사유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조사 대상의 속성에 숫자를 부여해 자료를 수집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통계,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화를 가지고 사용하는 통계 분석.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의 1번을 보시면 질적 조사의 자료는 단어 형태로 수집되고, 단어 형태, 숫자의 형태가 아니라 단어 형태로 수집되며 주제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분석 단위, 질적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가 오면 기록 단위, 또 뭐 맥락 단위, 뭐 주제 단위, 뭐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질적 연구에서. 다음에 양적 조사의 특징과 질적 조사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적 조사의 기억번 논리 실증주의적 입장이다. 설명과 예측에 초점을 둔다. 질적 조사는 거기에 보면은 가치지향적이고 주관적이고 편견이 개입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은번의 현상학적, 해석학적 입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설명을 했지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또는 실증주의적 접근과 해석주의적 접근 또는 경험주의적 접근과 해석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 강의할 때 여기를 다 읽어줌으로써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판서했던 내용 정도는 보시면서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위아래를 번호를 거의 맞춰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드는 것을 몇 가지를 더 첨가를 해놓으시면 아마 유용한 기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단위의 오류를 보겠습니다. 분석 단위 오류. 우리가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요. 많은 분석이 이렇게 필요하는데 그래서 보통 주제나 맥락 또는 이런 범주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에 인간이 분석을 할 때 오류로 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도 있고 개체주의적 오류도 있고 환원주의적 오류도 있습니다. 출제 비중은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알고는 가야 되겠죠. 생태학적 오류는 어떤 분석 단위를 채택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에서 얻은 결론을 어떤 분석 단위를 통해서 얻은 연구 결론을 개개의 분석 단위에 적용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이다. 다시 말해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가 개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이라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단위에서 발생한 또는 큰 단위를 통해서 얻은 어떤 결론을 구체적인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노령 인구 비율을 보면 경북 지역의 노령화가 높다. 이때 두 지역의 투표 성향을 보고 경북 지역이 특정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노인이 그 정당을 더 지지한다고 결론을 내릴 때 그것은 생태학적 오류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것처럼 큰 단위에서 얻은 연구 결론을 구성원이나 구성요소 하나하나에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는 생태학적 오류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거기 보면은 환원주의적 오류가 있습니다. 또 개별주의적 오류가 있지요. 자, 먼저 우리가 개별주의적 오류를 보도록 하겠어요. 개별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구성요소 하나하나로부터 얻은 결론을 집단이나 그보다 더 큰 단위에다가 똑같이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는 개별주의적 오류, 개체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거기 오면 특정 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개별적 주장이나 의견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이 보다 분권적 사회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개별주의적 오류라고 한다. 그래서 구성요소 하나하나로부터 얻은 결론을 전체 집단에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는 개별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설명을 한 가지 개념이나 변수로 제한하는 경우 또는 지나치게 단순화할 때 생기는 오류를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인간을 분석하면 인간은 70%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분석의 결과를 단순화하거나 지나치게 축소시켜서 접근할 때 생기는 분석의 오류는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최근 증가하는 자살 현상을 두고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는 자살자의 심리나 정신역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복지사는 사회체계에만 체계를 준다면 환원주의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무조건 환경이 잘못되고 무조건 정책을 잘못 짜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볼 때는 환원주의적으로 있죠. 인간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환경이나 정책 하나만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살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그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자살한다고 하는 정신 분석적 접근에서는 또 역시 환원주의적 지나치게 그 원인을 단순화하거나 또는 이 원인을 지나치게 한두 개로 축소시킬 생기는 오류는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 0.5의 출제 비중이지만 그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개념, 윤리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는 사회복지조사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앞에도 봤죠. 사회복지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절차와 논리적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지식탐구의 과정으로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 공개될 때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조사의 윤리가 되겠어요. 자, 여기도 역시 1까지는 아니겠지만 0.5의 출제 비중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사는 조사자가 참여자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그리고 내용을 알려두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것은 바로 이제 동의를 얻는 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 된다. 아니면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참여자들은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는 자발적 참여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 봤더니 내가 관찰을 당하고 있대 하면 안 되죠. 그건 비윤리죠. 너는 이 연구에 참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참여자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조사는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 사회복지조사는 4번에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공개하기를 꺼리는 비밀은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익명성과 비밀 보장은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어느 누구나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성에 당연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 분석과 보고에 다음 페이지 둘째 줄 분석과 보고에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시면 윤리적 이슈, 왜 사회복지조사는 윤리성을 가져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슈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이유 이렇게 적으면서 중요한 것은 윤리적 조사를 위한 일반적 지침, 자발적 참여, 고지된 동의에 있어야 되고 조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 양자를 합쳐서 고지된 동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비밀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피해를 준다 해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다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그러면 실천의 영역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를 응용조사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응용조사이지만 바로 이 실천 과정과 같은 응용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조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대안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 개량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회복지 실천의 계획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평가적 특성과 시험적 특성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조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복지정책은 복지 욕구에 적합한 것인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적합한 것인지 등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험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적 특성, 시험적 특성. 또 사회복지 조사는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 문제나 현상을 개념화하고 변수를 조작해 관찰하고 분석, 검증하는 등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자, 해서 여러분들 굳이 이제 설명 세부 내용까지를 몇 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런 등 사회복지조사는 응용조사일 뿐만 아니라 순수조사이기도 하다. 궁극적인 사회개량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는 점에서는 사회개량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획기항성, 시험적 특성, 평가적 특성, 또 그런가 하면은 과학적 특성 등을 우리가 사회복지조사의 특성으로 예로 들어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먼저 하나 좀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만은 좀 먼저 한 5개 정도 출제 범위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의 절차,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역시 조사 과정 그리고 변수의 과정에서 당연히 출제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다음 시간에도 약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영역이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지고 제 강의 내용만 믿어주시면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